성종 임금 다스리던 시절 경상도 함안 땅 어느 사림 고을의 새벽이었습니다. 첫 닭이 두 번 울고도 한참 동살이 채 트지 않은 산자락에 묘막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더랬지요. 시아버지 무덤 곁에 거적과 솔가지로 엮은 움막, 그 안에서 사흘에 한 번씩 마른 솔가지 타는 내가 흘러나오던 곳입니다. 그 묘막의 주인은 박씨 성을 가진 며느리였습니다. 지아비를 한양에 보내고 홀로 시묘를 산다 하여 고을 사람들은 그를 효부라 불렀지요. 군수가 봄 순행길에 일부러 그 산자락을 둘러보고 갔다는 말이 돌았고, 정려를 청하는 글을 올리느니 많으니 향청에서 의론이 분분할 만큼 박 씨의 효성은 인근 서원에까지 소문이 자자하였던 것입니다. 함안 고을이라 하면 본디 사족이 많아 향풍을 따지는 곳이라 한 집안 며느리의 효행 하나가 고을 전체에 낯이 되기도 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니 박 씨의 3년 심효는 정씨 종가만의 일이 아니라 고을 사람들이 함께 떠받드는 자랑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식이 가까워 산소마다 사람 발길이 잦아질 무렵이었으니 그 새벽 산길에 누가 하나 오른다 한들 이상할 것도 없는 때였지요. 한데 그 새벽 묘막을 찾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동서, 그러니까 시동생의 처되는 윤 씨였지요. 한식이 며칠 안 남았으니 산소를 미리 둘러보아야 한다며 종복도 떼어놓고 홀로 산길을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안개가 무릎까지 차오른 길을 더듬어 오르던 윤 씨가 거정문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봉당 한 구석에 집신이 놓여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것도 두 켤레가 가지런히, 한 켤레는 볼이 좁은 여인의 미투리요, 다른 한 켤레는 발등이 넓은 사내의 집신이었지요. 효부의 움막에서 사내 집신이 나왔습니다. 윤 씨의 손끝이 거적자락을 쥔 채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박 씨가 등잔 심지를 돋우는 그림자가 비쳤는데 그 그림자가 둘이었던 게지요. 하나는 분명 박 씨인데 그 곁에 키 큰 사람 형상이 또 하나 어른거렸습니다. 윤 씨는 숨을 죽인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발밑 마른 솔가지가 부러지며 딱 소리를 냈지요. 움막 안에 두 그림자가 동시에 멈칫하는 듯하였습니다. 거정문 안에서 박 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는데 누구와 말을 주고받는 것인지 한마디씩 끊어진 채로 들렸습니다. 오늘은 죽을 식기 전에 하는 말끝이 안개에 묻혔지요. 윤 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젖은 치맛단이 종아리에 척척 감겼으나 추위보다 더한 무엇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박힌 것은 산의 집신과 두 그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움막 안쪽 솔가지 더미 곁에 숨겨둔 약봉지 하나, 손때가 묻어 까맣게 절은 그 종이 뭉치를 윤 씨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묘 사는 며느리의 움막에 어찌하여 사내의 신과 묵은 약봉지가 함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죽이라니 시묘 사는 며느리가 누구를 먹이려 죽을 끓인단 말인가. 윤 씨는 그 물음을 품은 채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랍니다. 이 박 씨라는 여인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본래 이웃 고을 한미한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글줄이나 읽었으되 가세가 기운 집안이라 함안 정씨 종가의 맏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17적이었지요. 정씨 종가로 말하면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족이요, 봉제사 받드는 사당과 위토 너른 전답을 둔 집안이었습니다. 사당에 모신 신주가 4대를 거슬러 오르고 한 해에 받드는 제사가 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할 만큼이었으니 그 봉제사를 누가 받드느냐가 곧 종가를 누가 잇느냐 하는 일이었지요. 위토에서 거두는 도지와 종답의 소출이 적지 않았으니 그 살림을 쥐는 것 또한 봉제사를 받드는 마지의 몫이었습니다. 박 씨의 지아비는 그 집 맏아들 정생, 둘째가 시동생 정가였지요. 한데 박 씨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시집 온 지 여러 해가 되도록 몸에 아이가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가의 맏며느리가 후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절 여인에게 죄나 다름없었지요. 칠거지악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첩을 들여야 한다느니 며느리를 내쳐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친척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더구나 시동생 정가에게는 일찌감치 아들이 둘이나 있었으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 쪽이 비었으면 둘째 쪽에서 채우는 것이 이치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올 적마다 정가는 짐짓 손사래를 쳤으나 그 손사래 끝에 깔린 눈빛까지
감추지는 못하였지요. 한데 시아버지 정진사는 그런 박씨를 두고도 모진 말을 얹지 않는 어른이었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이 며느리를 두고 말을 보탤 적이면 사람이 고트면 하늘이 늦게라도 갚는 법이라 아이를 두고 사람값을 매기지 말라 하며 며느리를 감싸주었다 하옵니다. 진사는 박씨가 친정에서 약초를 다루고 그를 익힌 것을 두고도 여느 시아비처럼 나무라기는커녕 도리어 곁에 두고 의서를 함께 펴보기를 즐겼지요. 박씨에게 그 시아버지는 친정 아비보다 더한 의지가지였던 계지요. 한데 그 시아버지가 재작년 가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에 들었다가 다음 날 새벽 차게 식은 채로 발견되었다지요. 의원은 노환에 풍을 맞은 것이라 하였고 집안은 곡을 하고 발인을 치렀습니다. 한데 장례 무렵부터 박씨의 거동이 조금 달라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곡소리 그친 한밤중에 홀로 사랑들보 아래를 한참 올려다보더라느니 빈소를 지키다 무언가를 품에 감추고 나오더라느니 하는 말이 종부들 사이에 오갔지요. 그리고 맏아들 정생이 한양으로 벼슬을 구하러 떠난 사이 박씨가 시아버지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시묘를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비 묘를 3년 지키는 일은 본디 드문 효행이라 고을이 그를 칭송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한데 그 칭송 속에서 정작 박씨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환히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묘막을 찾는 이가 있으면 멀찍이서 합장만 할 뿐 안으로 들이지 않았지요. 상식 올릴 끼니 때가 아니면 거정문조차 좀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효부의 지극한 정성이라 하였으나 윤씨가 본 산의 집신 두 켤레는 그 정성의 다른 빛깔을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시아버지 정진사가 숨을 거두기 전 그 가을로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사는 그해 들어 부쩍 정신이 흐려지는 일이 잦았다 하지요. 멀쩡하던 손발이 저리고 한낮에도 잠이 쏟아지며 말이 어눌해지더랍니다. 처음에는 노안이려니 하였으나 진사 본인이 그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째 정가가 효성스레 달여 올린다는 보약을 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정신이 더 흐려졌던 까닭이지요. 정가는 아버님 기력을 돋우는 약이라며 손수 약탕관을 챙겨 매일 같은 시각에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진사가 하루는 그 보약을 며느리 박씨에게 슬쩍 맛보게 하였지요. 친정에서 약초를 다루던 박씨가 혀끝에 닿은 풀내를 두고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아버님, 이 약에 기력을 돋우는 약재만 든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잠을 부르는 풀이 섞여 있사옵니다. 박씨의 말에 진사의 낯빛이 굳었지요. 진사는 그제야 제가 자연히 늙어 죽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사는 며느리에게 일러 그 뒤로는 정가가 드리는 보약을 마시는 시음만 하고 몰래 그릇을 비우게 하였지요. 그리고 그 약의 찌꺼기를 약봉지에 따로 갈무리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명을 노리는 자가 제 핏줄 안에 있다는 것을 진사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도 손끝으로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던 게지요. 진사는 또한 사랑들보 위 석에 위토와 종답을 맏아들 정생에게 물린다는 분재기를 새로 적어두었습니다. 본디 종가의 살림은 마지가 있는 것이 법도이나 진사는 그것을 문서로 더욱 못 박아 두었지요. 둘째가 봉제 사건을 노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을 진사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헤아렸던 것입니다. 진사는 분재기를 적은 그날 곁에 선 며느리 박씨에게 나직이 당부하였습니다. 내가 가거든 이 문서와 그 약봉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둘째가 이것을 없애려 들 것이다. 내 지아비가 돌아와 이 문서를 받고 이 약봉지가 관아에 닿는 날 그제야 모든 것이 바로 설 것이다. 박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리하겠노라 다짐하였지요. 한데 그 다짐을 한 지 사나흘 만에 진사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밤 진사가 든 보약에 무엇이 더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박씨는 진사가 숨을 거둔 그날 밤 빈소의 곡소리를 틈타 사랑들보 위 서괴에서 분재기와 약봉지를 꺼내 품에 감추었지요. 빈소에서 무언가를 품고 나오더라던 종부들의 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게지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일이 그날부터 며느리 홀로 짊어진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묘막의 그 새벽 뒤로 돌아오자면 윤씨의 입은 끝내 다물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 것을 혼자 사귀기가 가장 어려운 법이라
윤 씨는 그의 제 지아비인 시동생 정가에게 그 일을 일렀지요. 형님 댁이 묘막에 외간 사내를 들인 듯하고 무슨 죽까지 끓이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데 윤 씨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 말을 들은 정가의 얼굴이 한순간 환해졌다가 도로 굳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패가 제 손에 들어온 사람의 낯빛이었지요. 정가는 짐짓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집안의 망조로다 가문을 욕보일 수는 없다 하고는 그날 밤 사랑에서 오래도록 등잔을 켜두었습니다. 윤 씨가 잠결에 보니 정가는 무언가를 적었다 지웠다 하며 새벽까지 붓을 놓지 못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날이 밝기도 전 종복 하나를 데리고 군수의 관할을 찾아 발고하기에 이르렀지요. 형수 박 씨가 시묘를 핑계로 외간 사내를 끌어들여 폐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더하여 작고하신 부친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효부로 칭송받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음행과 살부의 혐의를 함께 뒤집어 쓴 셈입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더구나 발고한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집 시동생이라 군수도 이를 가벼이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제 집안의 추한 일을 제 입으로 고하는 자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군수는 도리어 그 발고를 의로운 것으로 여겼지요. 군수는 형방을 앞세워 묘막을 덮치라 명하였습니다. 안개 걷히기 전 포졸들이 산을 올랐지요. 한데 들이닥친 묘막 안에는 박씨 혼자뿐이었습니다. 사내도 없고 윤 씨가 보았다던 두 번째 그림자도 없었지요. 다만 봉당 구석에 산의 집신 한 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곁에는 빛바랜 도포 한 벌이 횃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가지 더미 곁에는 그 약봉지가 여전히 숨겨져 있었지요. 형방이 그 집신과 약봉지를 거두어 쥐었을 때 박 씨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봉지를 향해 뻗는 형방의 손을 제 몸으로 막아서려다 끌려 나왔을 뿐이지요. 그 모습이 도리어 죄를 자복하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형방이 햇대의 도포를 가리키며 이것이 그 사내의 것이냐 물으니 박 씨는 입을 다문 채 그 도포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형방은 그 절을 정인을 향한 그리움으로 읽었습니다. 끌려 나오는 박 씨의 시선이 끝까지 그 약봉지에 못 박혀 떨어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묘막을 지키던 여인이 이제는 관아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박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방이 사내의 이름을 대라 다그쳐도 약봉지가 무엇이냐 물어도 박 씨는 그저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고개를 떨굴 뿐이었지요. 형방이 네 죄를 덜고 싶거든 그 사내가 누구인지 대라 윽박질러도 박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 그 약봉지를 잃지 마소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형방은 그것을 두고 사내가 건넨 정표라도 되는 줄 알고 더욱 의심을 굳혔지요. 박 씨가 그토록 한사코 그 봉지에 매달리니 거기 정인의 머리카락이라도 들었으려니 짐작한 것입니다. 매질이 더해졌습니다. 그 시절 옥사라는 것이 본디 모진대라 발고가 들어온 음부요 살부의 혐의자에게 너그러울 리 없었습니다. 주리를 틀고 곤장을 치는데도 박 씨는 사내가 누구인지 약봉지가 어디서 났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지요. 박 씨의 미투리는 옥바닥 짚에 달아 다 헤어졌고 손마디는 착고에 쓸려 진물이 베었습니다. 한 번은 군수가 직접 박 씨를 불러 신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박 씨는 소인이 지킨 것은 사람이 아니오라 마땅히 관아에 닿아야 할 것이옵니다 하는 알듯 모를 듯한 말만 남겼지요. 군수는 그 말을 죄인의 발악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시아비를 죽인 등자가 무엇이냐 물어도 박 씨는 다만 그 약봉지를 잃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으니 듣는 이로서는 그것이 도리어 헛소리로 들렸던 게지요. 그래도 박 씨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관아의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의 칭송은 하루아침에 손가락질로 바뀌었습니다. 효부라 떠받들던 입들이 이제는 시아비를 죽이고 시묘를 빌미로 음행을 일삼은 천하의 폐륜이라 떠들었지요. 정려를 청하자던 향청의 의로는 쑥 들어가고 도리어 그런 며느리를 칭송한 것이 고을의 수치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시동생 정가는 발고한 공으로 군수의 신임을 얻어 종가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토 문서를 들추고 종답의 도지를 거두는 일을 제 손으로 챙겼지요. 그러나 정가가 정작 찾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사가 남긴 분재기 그 한 장이었지요. 정가는 사랑들보이 서계를 뒤지고 사당의 신주 뒤까지 더듬었으나 분재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수가
옥에서 그토록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단지 외관 사내를 감싸려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정가의 가슴 한구석을 차게 긁었지요. 한양에 가 있는 형 정생에게는 기별조차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정가의 손에서 몇 번이고 늦춰지고 비틀렸지요. 정가는 형에게 보내는 서찰에 집안에 작은 분란이 있으나 곧 정리될 것이니 벼슬길에 전념하시라고만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옥졸 하나가 이상한 말을 흘렸습니다. 박 씨가 갇힌 옥의 봉창 밖 담장 아래에 밤마다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었지요. 그림자는 옥 안을 들여다보지도 무엇을 건네지도 않은 채 그저 한참을 서 있다가 동이 트기 전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또 묘막이 있던 산자락에서는 주인 없는 그 움막에 밤마다 등잔불이 둘로 켜진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분명 사람 하나 없는 빈 움막인데 솔가지 사이로 불빛 두 점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시아비의 원혼이라 하고 누구는 박 씨에게 죽은 사내가 따라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내 집시는 거두어졌는데 어찌하여 불빛은 여태 둘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그 빈 움막 쪽으로는 해가 진 뒤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 불빛 둘 이야기를 전해들은 윤씨만은 어쩐 일인지 가슴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이 박 씨의 일을 처음부터 마음에 걸려 한 이가 다름 아닌 모든 일을 시작한 동서 윤씨였습니다. 윤씨는 제 입에서 나간 말이 형수를 옥에 쳐넣었다는 사실에 밤마다 가슴이 눌렸지요. 더구나 제 지아비 정가가 그 일을 두고 지나치게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형수를 벌하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던 무엇을 손에 넣은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혼인하여 종가에 들어온 뒤로 시동생 정가가 늘 형을 향해 품던 묘한 결을 보아왔습니다. 마치라는 이유로 위토와 사당과 봉제사가 모두 형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정가는 입으로는 당연하다 하면서도 눈으로는 삼키지 못하였지요. 한 번은 술자리 끝에 한 어미 배에서 났는데 누구는 종가의 주인이요 누구는 곁다리란 말이냐 하고 내뱉는 것을 윤 씨가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윤 씨가 떠올린 것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일이었지요. 그 무렵 정진사가 사랑에서 무언가를 적어두는 것을 윤 씨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재기라 하였던가 위토와 종답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릴지를 적은 문서였지요. 정진사가 그 문서를 적으며 곁에 선 맏며느리 박 씨에게 무어라 나직이 당부하던 모습이 윤 씨의 눈에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작성된 며칠 뒤 정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정가가 사랑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듯하더니 끝내 찾지 못하고 낯빛이 어두워지던 일도 윤 씨는 기억하였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사라진 분재기, 발빠른 발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입을 다문 형수. 이것들이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윤 씨의 목을 죄어왔지요. 윤 씨는 우선 진사가 마지막까지 들었다는 그 보약의 자취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진사 살아생전 약을 지어 올리던 고을 의원을 찾아가 넌지시 물으니 의원이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진사댁 둘째 서방님이 따로 사람을 놓아 정신을 흐리고 잠을 부르는 풀을 여러 차례 구해갔다는 것입니다. 기력을 돋우는 보약에 그런 풀이 들어갈 까닭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의원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한두 번 만류하였으나 둘째 서방님이 노인의 잠을 편케 하려는 것이라 하여 더는 묻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윤 씨는 다시 종가의 늙은 종복을 조용히 불러 진사가 돌아가시던 무렵의 일을 캐물었지요. 종복은 한참을 망설이다 진사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부터 며느리 박 씨가 진사의 약그릇을 손수 받아들고 무언가를 종이에 싸두더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윤 씨의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조각들이 한 줄로 꿰이기 시작하였지요. 며느리가 지킨 그 약봉지가 정인의 정표가 아니라 시아비의 마지막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대의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윤 씨는 그 길로 묘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빈 움막을 대낮을 골라 홀로 올라간 것이지요. 빈 움막을 뒤지던 윤 씨의 손이 솔가지 더미를 헤치다 멎었습니다. 거기 형방이 묘막을 덮칠 적에 미처 거두지 못한 또 다른 약봉지 한 겹이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가 처음 것을 미끼처럼 눈에 띄게 두고
정작 기난 것은 더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게지요. 봉지를 펼치자 안에는 약재 부스러기와 함께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필체였지요. 윤 씨가 그 글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점점 차게 식어갔습니다. 박 씨가 약봉지 속에 적어둔 것은 시아버지 정진사가 숨을 거두기 전 며느리에게 남긴 말과 그 죽음에 얽힌 전말이었습니다. 둘째 정가가 다려올린 보약을 들고부터 진사의 정신이 흐려진 일, 박 씨가 그 약에서 독초의 풀내를 알아챈 일, 진사가 그 뒤로 약을 마시는 시험만 하고 그릇을 비운 일, 그리고 그 약찌꺼기를 봉지에 모아둔 일까지가 며느리의 손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분재기를 들보 위 서괴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과 그것을 끝까지 지켜 맏아들에게 전하라는 시아버지의 당부도 거기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봉당의 사내 집시는 외간 사내의 것이 아니라 죽은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시아버지가 평소 신던 집신과 도포를 묘막에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상식을 올렸지요. 죽은 이의 신과 옷을 곁에 두고 모시는 것은 효를 다하려는 며느리의 마음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잊지 않으려는 다짐이기도 하였습니다. 밤마다 둘러 보이던 등잔불은 진사의 신이 앞에 따로 켜둔 불 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윤 씨가 그 새벽 보았던 두 번째 그림자란 박 씨가 시아버지의 도포를 횃대에 걸어두고 그 앞에 절하던 모습이 안개에 어른거린 것이었지요. 거정문 안에서 들렸던 죽이 식기 전에라는 말은 정인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앞에 올리는 매를 두고 한 혼잣말이었습니다. 효부의 움막 속 또 한 사람은 산 사내가 아니라 죽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옥졸이 보았다던 봉창박 그림자 또한 형수의 누명을 참아두고 보지 못해 밤마다 옥담장 아래를 서성이던 어느 마음이었을 뿐 그 누구도 오간의 박 씨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뒷날 알고 보니 그 그림자는 진사 살아생전 그 댁에서 종살이하던 늙은 종복이 며느리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해 밤마다 옥담을 맴돌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약봉지 속 글을 가슴에 품고 무너지듯 묘막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무심히 흘린 말 한마디가 시아비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려던 며느리를 옥으로 밀어넣었던 게지요. 박 씨가 옥에서 그토록 약봉지를 잃지 마소서 데렛가닥이 정인을 감싸려는 것이 아니라 시아비의 죽음을 밝힐 탄 하나의 증거를 지키려는 것이었음을 윤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 씨가 끝내 입을 다문 것은 섣불리 정가를 고변하였다가 도리어 분재기와 약봉지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까닭이었지요. 모든 증거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박 씨는 제 몸이 부서지는 것을 감수하며 침묵으로 그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한데 윤 씨가 미처 몸을 추스르기도 전 묘막 밖에서 마른 솔가지 밟는 발소리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묘막 거정문을 젖히고 들어선 것은 시동생 정가였습니다. 정가 또한 그 약봉지와 분재기를 찾아 묘막에 든 것입니다. 형수가 옥에서 끝내 입을 열지 않으니 기난 무엇이 묘막 어딘가에 숨겨져 있음을 마침내 짚어낸 것이지요. 정가는 제처 윤 씨가 종이를 쥐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리 내놓아라. 윤 씨가 종이를 등 뒤로 감추며 물러서자 정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지요. 어디서 난 종이냐 묻지 않느냐.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의 그 보약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정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였지요. 그 멈칫함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정가의 입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못 박는 말이 흘러나왔지요. 그 종이를 이리 내놓아라. 형님이 종가를 잊는 꼴은 나 죽어도 못 본다. 아버님이 나를 두고 형님에게만 위토를 물리신 그 문서, 진작에 없앴어야 할 것을, 형수가 그것을 감추고 있을 줄 내 진작 알았어야 했다. 폐륜을 벌하려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제 지아비의 손이 어디까지 닿아 있었는지를 깨닫고 온몸이 굳었지요. 형수님을 옥에 넣으신 것도 그 문서를 찾으시려. 윤 씨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정가는 더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음행으로 몰아 옥에 가두면 묘막을 마음껏 뒤질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한데 그 문서가 끝내 나오지 않더구나. 정가가 윤 씨에게서 종이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찰나 묘막 거정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젖혀졌습니다. 들어선 것은 한양에서 막 돌아온 맏아들 정생이었지요.
형수가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있다는 기별을 정가가 보낸 서찰이 아니라 윤 씨가 사람을 놓아 따로 보낸 서찰로 바꿔서 밤길을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정가가 보낸 서찰에는 작은 분란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윤 씨가 몰래 보낸 서찰에는 형수가 옥에서 매를 맞고 있다는 진상이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정생의 뒤로는 윤 씨가 미리 기별해둔 군수의 형방과 포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가가 분재기를 빼앗으려 동분서주하는 사이 윤 씨가 이미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신이 앞등잔 둘이 흔들리는 묘막 안에서 정가의 죄와 박 씨의 결백이 한자리에 마주섰지요. 약봉지 속을 사라졌던 분재기의 행방, 정가가 사람을 놓아 구했다는 독초, 정가가 다렸다는 보약, 그리고 방금 정가의 입에서 쏟아진 말, 이것들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 형방의 손이 정가의 어깨를 무겁게 짚었습니다. 정가는 그제야 제 입이 모든 것을 쏟아냈음을 알고 얼굴이 잿빛으로 식었지요. 형 정생이 아우를 바라보는 눈에서 형제의 정이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그 자리에 모두가 보았습니다. 군수 앞에서 진상이 가려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정생이 사랑들보 위 서괴에서 끝내 찾아낸 분재기와 윤 씨가 내놓은 약봉지 속 글이 나란히 군수의 상 위에 올랐지요. 분재기에 찍힌 정진사의 수결은 또렷하였고 위토와 종답을 마다들에게 물린다는 뜻이 한 점 흐림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가가 부친에게 다려 올렸다는 보약의 남은 약재를 의원이 살피니 사람의 정신을 흐리고 명을 재촉하는 독초가 섞여 있었지요. 고을 의원이 나와 둘째 서방님이 사람을 놓아 그 독초를 여러 차례 구해갔다 증언하였고 늙은 종복이 나와 진사가 그 보약을 든 뒤로 정신이 흐려지던 일을 고하였습니다. 거기에 묘막에서 정건가가 제 입으로 쏟아낸 말을 정생과 윤 씨와 형방이 한자리에서 들었으니 더는 발뺌할 구석이 없었지요. 봉제사와 위토를 탐내어 부친을 해하고 형을 멀리 떼어놓고 그 죄를 형수에게 덮어씌워 옥에 가두려 한 정가의 소행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효부라는 이름 뒤에서 박씨가 지켜온 것은 외간 사내가 아니라 죽은 시아버지의 신과 그가 남긴 마지막 문서 한 장, 그리고 그 죽음의 진상을 담은 약봉지였지요. 군수는 박씨를 옥에서 풀어주며 한번 거두어들였던 정녀의 의론을 다시 향청에 올리게 하였다 하옵니다. 그러나 끌려 나오던 날 박씨는 군수 앞에서도 정가를 향해 모진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두어졌던 시아버지의 집신과 도포를 돌려받아 품에 안고 깊이 한번 절한 뒤 다시 묘막으로 돌아갔을 뿐이지요. 남은 심요를 마저 채우겠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수가 길게 탄식하며 며느리의 침묵이 곧 가장 무거운 증언이었음을 그제야 알았다고 하였다지요. 동서윤 씨는 풀려난 형수의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으나 박 씨는 다만 동서가 끝내 진실을 캐어주지 않았다면 아버님의 한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도리어 윤 씨를 다독였다 하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일을 기억하는 이는 점점 줄었습니다. 정가는 부친을 해한 죄로 멀리 변방의 유배가 그곳에서 명을 다하였고 맏아들 정생은 종가를 바로 세워 봉제사를 받들었지요. 한데 사람들 입에 오래도록 남은 것은 정가의 죄가 아니라 박 씨의 그 3년이었습니다. 박 씨는 심요 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끝까지 채운 뒤 종가의 안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사를 보지 못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그가 시아비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다시 불리게 된 것이지요. 정생 내외는 끝내 친자를 보지 못하자 동서 윤 씨가 낳은 둘째 아들을 양자로 들여 대를 이었다 하옵니다. 형수를 옥에 넣은 말 한마디를 평생 마음의 짐으로 진 윤 씨가 제 아들을 형의 봉제사 받들 후사로 내놓은 셈이지요. 죄 지은 시동생의 핏줄이 그 시동생이 그토록 탐하던 형의 봉제사를 받들게 되었으니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자로 든 아이가 자라 할아비정 진사의 신주 앞에 첫 잔을 올리던 날 박 씨가 오래도록 그 앞에 머물렀다 하지요. 그 고을 서원에서는 훗날 박 씨의 효행을 적은 글이 한 줄 남았다 하는데 거기에는 음행이니 의심이니 하던 말은 한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묘막을 다녀온 늙은이들은 안개 짙은 새벽이면 그 산자락 빈터에 아직도 등잔불이 둘로 보일 때가 있다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곤 하였지요. 하나는 묘를 지키던 며느리의 불이요, 다른 하나는 며느리를 지켜보던 시아비의 불이라고. 진유야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하만 그 고을에서는
효부의 운막에서 나온 사내 집신 이야기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옛말로 삼아 두고두고 일렀다 하옵니다. 거정문 틈으로 집신 두 켤레를 본 그 새벽의 윤씨처럼 보이는 것이 늘 전부는 아니었던 게지요.